자,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영역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이해하고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단원을 보고 나면 빅데이터라는 게 무엇인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한번 보게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요소들은, 용어들은 알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십 테라바이트입니다. 테라바이트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큰 데이터뿐만 아니고 많은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빅데이터라고 부른다. 자, 빅데이터는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통계, 컴퓨터 과학, 기계 학습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과학기술로 가치를 추출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포괄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안에는 데이터의 양이나 크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통계 또는 컴퓨터 과학, 기계 학습, 그 다음에 이런 가치를 추출하는 거,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빅데이터다. 자, 빅데이터 발전을 통해서 방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까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변화한 현대사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빅데이터고, 그만큼 빅데이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선생님이 기억 용량 단위를 한번 알아봤었죠? 여기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정도까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타바이트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을 때 빅데이터가 하루에 생산하는 게 수십 테라바이트 정도 된다라고 했죠. 이 테라바이트 정도가 되게 되면 10의 12제곱 바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빅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제타바이트급까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니까 이런 단위들도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이런 부분까지 알아놓으면 좀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디지털 데이터가 발생하는 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인터넷에서 60초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엄청나게, 60초 1분밖에 안 되죠. 1분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이메일 전송,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시청을 몇만 건을 이렇게 트윗을 걸어주고, 이렇게 계정이 삭제되고, 온라인 회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사용량이 10년간의 사용량을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 25년이죠. 25년. 15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증가가 이루어졌다. 기하급수적으로 이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배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증가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정형.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정형 데이터인데, 고정된 형식과 구조에 맞게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틀에 딱 맞춰서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문자 몇 글자, 문자가 들어갈 때는 뭐 이름이 들어간다,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맞춰주는 데이터들이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컴퓨터에 처리할 때는 행과 열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표나 또는 컴마로, 텍스트 파일에서 컴마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이 CSV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많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밑에 나오는 것처럼 표의 형식으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글자도 대문자로 입력, 뭐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성별 같은 경우는 M과 F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틀에 맞춰서 집어넣은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앞에서 나왔던 정형 데이터와 비교를 하게 되면 고정된 구조가 또는 형태가 없는 데이터를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는 무엇가 있느냐? 이미지, 그 다음에 소리, 보고서, 문서 등이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된다. 이 비정형 데이터가 나오는 게 뭐가 되겠죠? 빅데이터는 이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의 특징을 5가지 5V라고 합니다. 5가지의 V, 5V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V 다 어떻게 보면 용어들이 특징 중에 V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규모입니다. 규모, 볼륨. 어떤 데이터의 규모가 아주 크다, 규모가 되게 크다라는 거고 빅데이터 특징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규모를 얘기하는데 규모가 크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속도.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자료를 처리해야 되니까 데이터 생성, 수집,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야 되겠죠. 속도가 되게 빠르다. 그 다음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의 유형에 살펴봤듯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를 한다. 다양성을 존재한다. 자, 네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룬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입니다. 가치. 어떻게 보면 이 빅데이터는 숨겨진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5가지 특징, 규모가 크다, 속도가 빠르다, 다양성이 존재한다. 어떤 데이터의 다양성이 있다, 정확성과 가치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걸로 규모, 속도, 다양성, 정확성, 가치 5가지 특징은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의 활용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거는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치와 사회 부분에서 선거 전략을 수립할 때 또는 어떤 의사결정을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빅데이터들이 많이 활용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의료와 보건 분야입니다. 의료와 보건 분야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환자의 어떤 유전 정보나 생활 습관, 병력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런 맞춤 치료에 활용이 되는 거고 질병 예측 및 예방 같은 부분에서 많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예방하는 부분이 실생활에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 및 감염병 관리 부분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석해주고 알람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 건강 알림 서비스 등 이렇게 정밀 의료 서비스 등에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와 산업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 고객에 대한 분석 및 마케팅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패턴이나 분석 같은 거 데이터를 보고 맞춤형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고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금융기관을 분석을 해서 거래 내역이나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거를 SNS에 올려주기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변동성을 예측하는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의 거의 70-80%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죠. 그거를 알아서 해줄 때 분석하는 자료가 무슨 자료가 되겠죠? 금융에 관련된, 주식에 관련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거래를 이루어지는 부분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은 내용 부름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나 공급망 관리 같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 다음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빅데이터의 분석,
자, 빅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활용 분야를 알아봤으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개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빅데이터로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가 어떤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정확한 자료인지 오류가 없는지 또는 값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각도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규모가 크고 유형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분석이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직업 중에 빅데이터 분석가가 미래의 유망한 직업으로도 떠오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후에 통계적인 방법이나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많이 사용한다. 이 데이터를 막 탐색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인지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방식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 과정은 첫 번째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처리해주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우리가 유의미한 자료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 할 때도 문제를 정의하는 부분을 다뤘었죠. 자, 문제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분석의 문제가 어떤 분석의 대상이면서 분석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분석 목표가 불명해진다라는 게 당연하겠죠. 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의를 해야만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접근 방법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할 것인가 문제 정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분석의 필요성, 요구사항, 분석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구체적으로 문제 분석 목적을 정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의라는 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분석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뭐냐? 실제 이러이러한 부분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범위를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문제 정의하기 단원에서 이렇게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문제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문제 정의가 됐으면 데이터를 수집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분석 목적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를 찾아야겠죠. 적절한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양의 균형이 맞느냐, 개인정보 노출이나 데이터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저작권 문제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양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맞게 그 데이터에 맞게 편향성이 없는 자료들을 잘 수집을 해야 되겠죠. 빅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데이터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로그 수집기, 오픈 데이터, 데이터 수집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바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웹 크롤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웹 크롤링 끌어와 버리는 겁니다. 뭐냐면 웹페이지에 방문해서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웹 크롤러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웹 크롤러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직접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센서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수집 사이트 예가 나와 있는데 요즘은 공공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국가 통계 포털, 캐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데이콘, 지표누리 이런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해라 라고 해서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을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처리 과정에서 거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이런 부분 지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리 요약하고 결측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들의 사람들의 키를 쭉 분석을 하고 있는데 몇몇 특정 사람들의 사람 키가 빠져 있는 걸 결측치라고 합니다. 결측치가 있으면 보완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빼든지 하는 과정을 필요해야 되고, 중복값, 어떤 한 사람의 키가 2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중복값 같은 거를 찾아서 고쳐줘야 됩니다. 이상치는 뭐냐면 도저히 이 사람이 100m가 나올 수 없는데 100m라고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건 이상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사전 데이터를 취합을 했는데 그 취합된 자료에 결측치가 있는지 중복값이 있는지 이상치가 있는지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고 분석하고 또는 거기 목적에 맞게 집어넣은 가공 처리를 하는 걸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균은 전체 데이터들을 하나로 이렇게 평균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 알고, 중앙값은 뭐죠? 현재 있는 부분에 데이터를 쭉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고, 최빈값은 뭐죠? 어떤 모든 자료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값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걸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이런 부분을 보고 데이터를 정리, 요약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박스플롯을 통해서 데이터 이상치를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박스플롯은 이런 박스플롯을 둬서 자, 이 안에 최소값이 뭐고 최대값이 뭐다라는 걸 정해놓고 이 범위에 있는 값들은 다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중앙값과 평균값을 위해서 이 전체 데이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는 걸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부분이 있을 때 이상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삭제를 시켜주고, 결측치가 있다면 값을 집어넣어주거나 이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을 좀 더 이렇게 한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박스 플롯은 통계적인 기준으로 어떤 데이터의 계략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시각화 기법입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최대값이 뭐냐, 최소값, 중앙값, 4분위, 이상치 같은 걸 보기 쉽게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예가 박스 플롯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의 최대값, 최소값을 벗어나는 값은 이상치로 파악하고, 이상치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데이터 시각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시각화, 맨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들이 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게 되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시각화하는 방법이 시간의 시각화, 관계의 시각화, 비교의 시각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시간의 시각화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의 추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영역형 차트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봄꽃 개화일 이런 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맨 마지막 단계가 시각화 과정인 거죠. 시각화 과정을 보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봄꽃의 개화 시기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된다라고 분석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자, 두 번째는 관계 시각화입니다. 관계 시각화. 데이터의 연관성과 관계 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어떤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냐면 버블 차트, 히스토그램, 산점도 같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관계 시각화 한 거를 보게 되겠죠. 취업자 현황이 쭉 나오는 부분으로 이렇게 청년 취업자와 60대 취업자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서
관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는 관계 시각화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 세 번째로 비교 시각화죠. 어떤 데이터 간의 차이와 유사성 같은 걸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히트맵, 워드 클라우드, 어떤 글자가 많이 나왔느냐, 뭐 방사형, 차트 등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된 비교 시각화는 장마기간 강수량을 우리가 이렇게 히트맵으로 보여줘서 각각 지역마다 여기 지역 시간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인천에서는 비가 별로 안 왔는데 수원에서는 비가 많이 왔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지역을 한눈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이쪽 이 시기에는 비가 안 왔구나 이런 부분을 쉽게 그 비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비교 시각화. 그래서 어떤 자료냐에 따라 갖고 그 자료의 특성에 따라 갖고 시간의 시각화를 할지, 관계의 시각화를 할지, 비교의 시각화를 할지, 이렇게 자기가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화하는 부분도 자기가 잘 알아보고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이런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자기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길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단계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 시각화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공유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분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서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결과가 올바른 개선책 또는 해결책을 이렇게 평가 결과가 올바른 개선책 또는 해결책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공유와 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오래 장시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